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의 회고를 하는 그 시리즈로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첫째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저는 정부를 물러나서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직접 일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진 면목을 바로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다른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는 점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분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IMF 신탁 통치 체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또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그 본인의 자의 혹은 본인의 철학, 사상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IMF에 의해서 강제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양반의 진면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IMF 행을 우리 경제가 결정하게 되는 1997년 연말 향해서 가는 1년 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을 때, 그때 유력한, 앞으로 향후 잠재적인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또 야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또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제가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 또 IMF 체제에서 양반이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저희는 IMF를 불러온 주범이다 하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구속되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히 IMF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책과 IMF를 맞아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시행된 정책과 비교를 많이 해볼 기회를 가지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생각이 뭔가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좌파 사회주의 사상을 정치에 본격적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그러한 정부를 세운 원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요새 더불어민주당에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가 4.0인가 했더니, 지금 3대째 좌파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앞으로 4번째도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4.0이다. 뭐가 3번째냐 했더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해서 3번을 지금 집권하고 있고, 4번째도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 좌파 정부가 집권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부분 국회의원들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면면을 보니까 요새 아주 이 정치를 흔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김대중 씨의 그 사상은,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시장경제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사상은 몇 가지 계기를 통해서 상당히 변화되는 편력의 과정을 갖습니다. 첫째, 제1기는
흔히 대중경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김대중 경제사상이 성숙되는 그러한 때죠. 근데 이 대중경제론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그 양반이 그 책을 집필할 정도의 그런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에 박현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르크시스트,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자가 정리한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그래서 1971년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판 붙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그런 사상이죠. 한마디로 뭐 박정희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부정하고 거꾸로 가겠다. 뭐 박정희가 수출을 주도로 하게 되면 내수 주도로 가야 된다. 대기업 주도로 가면 소기업 주도로 가야 된다. 제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면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고속도로는 이거는 뭐 농민들 땅을 뺏어가지고 부자들이 자동차 굴리면서 다니는 길이 될 테니까 놓아서는 안 된다. 뭐 그래서 김영삼 씨하고 둘이서 들어누워가지고 고속도로 못 만들게 막은 그런 사태까지 있었던 막 그러한 시대 때의 사상이 막 대중경제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좋고 그러고는 뭐 각자 평가할 일이고 저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자기 브랜드의 경제 사상을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2기는 미국의 전두환 대통령에서 미국에 망명을 가 있을 때 그때 미국에 있는 일부 경제학자들 유종근 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경제를 보고 느끼면서 아 이때까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생각에 소위 사회주의 본류의 사상에 가깝던 대중경제론에다가 약간의 시장경제적 색채를 가미한 사상으로 발전하는데 이름을 대중참여경제론이다 이렇게 붙였죠. 막 이러한 것이 1992년도까지 즉 김영삼 대통령과 선거에서 지고 뭐 영국으로 사실상 망명의 길을 떠날 때까지 있었던 사상 체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제3기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씨한테 지고 그리고 사실상 뭐 영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정계에서 물러나겠다. 정치에 손 띄겠다. 이렇게 했는데 영국에 있는 동안 영국 캠브리지 유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이 그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막강한 노조를 갖다가 참 제압을 해나가면서 영국을 그 당시에 유럽의 병자라고 참 칭을 받던 그 영국의 경제를 다시 자유주의 경제에 기반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 때 대처의 활약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 제3기라고 보아지고 제4기는 이제 1998년, 97년 연말에 선거에서 이해창 씨한테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어서 바로 IMF와 협정해서 우리가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에 그 다음에 취임하면서 계속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관철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MF가 우리나라에 4대 개혁 과제를 주문했는데 공공부문, 노동부문, 그리고 금융부문, 기업부문. 그런데 금융과 기업부문은 상당한 뭐 옳고 그르고 떠나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것은 바로 김대중 씨가 그저 과거부터 주장하던 그런 그 기업과 금융의 개혁 방향하고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보아집니다. 그런데 정부, 노동 이 부분에서는 전혀 사실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IMF 체제가 공고하는 개혁 과제 중에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하고 일치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그진 계획에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가 버린 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상의 한 네 번의 중요한 그 변곡점을 거치면서 사상이 진화돼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시대 변화, 그 변화 과정에서의 본인의 사고 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적응하지 않으면은 정권을 잡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동기에서 나와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인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인기 영합적인 그런 사고 체계의 변화였는지 그것을 뭐 판단할 능력은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IMF 체제와 관련해서 제가 쓴 이 명과암 50년 제2권을 보면 IMF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또 이때까지 어떤 누구도 하지 않은 IMF 체제의 도래와 그 과정을 갖다가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을 했는데 막 거기에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심화되면서 점점 더 뭐 대통령 선거에 손 떼겠다, 정치에서 은퇴하겠다 하고 이야기했던 김대중 씨가 도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지향해 가면서 점점 더 당선 가능성을 높여져 가면서 우리가 IMF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금융적 위기가 심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김대중 씨가 몇 번에 걸쳐서 종전의 오리지널 마크스적 사상에서부터 점차 시장 경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갔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국제금융사회는 김대중 씨에 대한 사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IMF 체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 전에 뭐 IMF 체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될 만한 발언을 많이 했죠. 대통령 선거 직전 표가 참 몇십만 표로 당락이 좌우될 시점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IMF하고 재협상하겠다. 재협상만 꺼내가지고 가뜩이나 참 그 당시에 어려웠던 IMF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걸 갖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미 재무성의 차관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뭐 IMF 협정을 다 준수하겠다. IMF가 요구하는 정리해고도 하겠다. IMF가 요구하는 거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 가지고 소속 국회의원들 혹은 자기 지지 세력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또 외환위기가 왔는데 이 외환위기를 갖다가 초래하게 된 데 있어서 가령 어느 누구도 그 책임론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노동 지도자들 혹은 사회 지도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금융인, 기업인, 관료 뭐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몇몇 사람 또 몇몇 기업인 몇몇 금융인에게다가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다 전가시키고 모든 정치인들 모든 노조의 지도자들은 다 면죄부를 주어버려가지고 참 온 국민이 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살리지 못하고 국민 대부분을 갖다가 개혁의 주체로 만들지 못하고 스탠드의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외환위기 책임론을 갖다가 도저히 정상적 국가 혹은 문화국가,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방식에서 검찰이 IMF의 위기 배경과 원인을 밝힌다. 세상 어느 나라가 검찰이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그 와중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한 이후에 태도를 보면 모든 것을 IMF와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아까 4대 부분의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우리가 4대 부분, 공공, 노동, 금융, 기업, 만약에 개혁을 정말 할 생각이 있다면 그 순서대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공공부문, 쉽게 해서 정부가 먼저 달라지고, 정부가 모든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그리고 정부 스스로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노동계, 그때 정말 문제가 많았던 이 노동계도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금융개혁과 기업의 개혁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한 금융, 기업, 관료, 이 사람들만 전부 개혁의 대상으로 삼기 참 버거운 정치인들, 노조 지도자들, 이거 다 면죄부를 주어버리고 하는 아마 이러한 개혁 조치를 한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시장을 향해서 가는 개혁이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진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경제정책의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거 참 괜찮네. 이 사람 입에서도 시장경제라는 소리가 나오고 또 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같이 하겠다고 하니. 근데 사실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편애관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예요. 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시장경제를 하면서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나라가 시장경제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양반의 머릿속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가 이야기하는 시장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별개의 시장경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많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고, IMF 체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공헌했다고 하고, 또 당초에는 사회주의자로서의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주의자로서 많이 변모되었다고 이렇게들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는 여전히 사회주의자였다. 그리고 실체적인 어떤 민주주의나 혹은 시장경제나 하는 이런 사상보다도 그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기회주의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 김대중 씨의 대북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01년에 김대중 씨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사도 없다.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자금이 핵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는 건 다 유언비어다. 만약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당시 이미 북한은 핵을 소위 NPT에서 탈퇴하고 핵을 만드는 게 상당히 진전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일이 만나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뒤로 돌려 지불해 도와준 거,
이미 다 밝혀진 일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해가면서 도대체 김정일을 왜 만나야 됩니까? 이런 대북관 이런 걸 볼 때 그가 사회주의자 혹은 종북주의자로서의 사상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공공부문의 개혁을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 더해서 특히 노동부문은 더 악화시켰단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다른 기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사실은 규범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노건 사건 그 규범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부터 관계 정상화를 유도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노사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은 이러한 규범적 노사관계 측면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참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노조와 혹은 노동계와 경제와 정부가 합의에 의해서 노사 문제를 풀어가자 하는 접근법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민노총을 인정하고 전교조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그짓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노사 갈등이 우리 경제에 깊이 자리 잡히고 우리나라가 노조 편향적인 노동 편향적인 그런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대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길 그런 씨를 뿌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그 나라의 장래가 우려되는 좌파 사회주의적 사상에 기초해서 이 정부를 성립시키고 그러한 정부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